흙수저 주제에 감히 여기 왔어? 시어머니 박영희의 손가락이 이마를 콕콕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낯선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죠. 이제 비켜주세요. 언니 자리는 제가 대신할게요. 3살 아들을 안고 파티장을 나섰습니다. 빗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 저예요. 한일산업 파산시켜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일주일이면 된다. 과연 이 여자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시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초대장 한 장이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한일산업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 남편 이태수가 보낸 것이었죠. 한수진은 3년 만에 받은 초대장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 행사에 초대받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 회사 가는 거야? 3살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도 같이 갈까? 좋아. 준호가 방방 뛰었죠. 수지는 아들을 안으며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파티 당일 저녁, 수지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준호와 함께 강남의 한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수진 씨? 누군가 불렀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이었죠. 아, 네. 안녕하세요. 태수 이사님은 안쪽 연회장에 계세요. 연회장으로 들어가자 남편 태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세련된 샤넬 정장에 화장을 완벽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영희가 그 여자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죠. 태수야. 수진이 다가가자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죠. 왜 왔어? 초대장 보냈잖아. 그건 태수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영희가 수진을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누가 오라고 했어? 어머님, 초대장이 왔는데요. 그건 형식상 보낸 거잖아. 진짜 올 줄은 몰랐네. 박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죠.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여기서 이래? 내가 우리 집 행사에서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영희의 손가락이 수진의 이마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콕, 여기, 콕, 네, 콕, 자리가, 콕, 아니야. 손가락이 수진의 이마를 연달아 찔렀습니다. 이마가 욱신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어머님, 수진이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박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수저 집안 주제에 감히 여기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옆에 서 있던 낯선 여자가 비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비켜주세요, 언니. 언니 자리는 제가 대신할 거예요. 수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전 김미선이에요. 태수 오빠의 새 파트너죠. 미선이 박영희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박영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수지는 남편을 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죠.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태수 이사 부인이야? 창피하게. 쯧쯧쯧.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준호가 수진의 옷을 잡아당기며 울먹였습니다. 아들이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수진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있어. 나가.
당장 나가. 박영희가 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안고 연회장을 나왔죠. 뒤에서 박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꼴 좋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5월 비였죠. 수지는 재킷을 벗어 준호를 감쌌습니다. 엄마, 춥지 않아? 엄마는 괜찮아. 우리 준호만 따뜻하면 돼.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죠. 수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마가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준호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잘 자, 우리 아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호야. 수지는 아들의 이마에 키스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이마에 빨간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죠. 시어머니의 손가락 자국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국을 만져봤습니다. 아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죠. 작은 아파트에 산다고 무시당했던 일, 친정 부모님이 평범하다고 멸시받았던 일,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묻지 못했던 밤들. 수지는 안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대학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부탁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 배경을 숨기고 싶어요. 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한수미는 딸의 뜻을 존중했죠. 수진아, 내가 선택한 삶이니 존중한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그래서 수지는 평범한 집안 출신처럼 살았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일했죠. 시댁 식구들은 수진을 무능하다고 했지만 수지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 앞에서 당한 모욕, 이마를 찌르던 그 손가락, 내연녀의 비웃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누르는 번호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아, 무슨 일이니? 한수민 회장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보렴. 한일산업이요. 제 시댁 회사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산시켜주세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해주세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낀 한수민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일주일이면 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진아. 네. 힘들었구나.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죠. 시댁 식구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함부로 대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게 될지. 다음 날 아침 한일산업 본사. 시아버지 이동욱 회장이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한빛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뭔데? 대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동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이유래? 명확한 이유는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본사 지침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동욱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빛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점장님, 저 한일산업 이동욱입니다. 아, 회장님. 대출 재검토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10년 동안 거래했잖습니까? 죄송합니다. 본부 지시사항이라서요.
본부 지시?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동욱은 당황했죠. 한일산업은 은행 대출로 운영되는 회사였습니다. 운영 자금 대부분이 대출이었거든요. 대출이 막히면 큰일이었습니다. 이사님, 대한물산에서 연락 왔습니다. 영업팀장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번 분기 납품 계약을 보류하겠답니다. 뭐? 갑자기 왜? 내부 사정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자세한 이유는 안 알려줬습니다. 이동욱은 직접 대한물산 구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이사님, 저 한일산업 이동욱입니다. 아, 회장님. 납품 계약 보류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5년째 거래하는 사이잖습니까? 죄송합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상부 지시요? 이유라도 알려주시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류하라고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요 납품처 3곳 모두에서 계약 연기 통보가 들어온 것이었죠. 회장님, 미래산업도 세광전자도 같은 답변입니다. 내부 사정으로 보류한답니다. 이동욱은 회의실로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태수도 자리에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거래처들이 다 이러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 무슨 소문이라도 돈 거 아니야? 영업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문? 무슨 소문?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업계에서 태평그룹이 한일산업 손절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태평그룹? 이동욱이 되물었습니다. 태평그룹은 대한민국 재계 5위였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돈다고만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최악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일산업 최대 투자자인 신한투자에서 지분 매각을 선언한 것입니다. 30% 지분을 보유한 곳이었죠. 이동욱이 직접 신한투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부장님, 지분 매각이 무슨 말입니까? 포트폴리오 재조정입니다. 재조정? 갑자기요? 네, 상부 지시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이탈 소식에 다른 주주들도 매도에 나섰죠. 하루 만에 주가가 20% 하락했습니다. 장이 끝나고 뉴스가 나왔죠. 한일산업 주가 폭락, 경영 위기설 제기. 그날 밤 이동욱은 집에 돌아와 박영희에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소. 무슨 일인데요? 은행이 대출 재검토한대요. 납품처도 계약 보류하고 투자자는 지분 매각한대요. 왜 갑자기요? 모르겠소. 다들 상부 지시라고만 하고요. 태평그룹이 우리 손절했다는 소문도 있대요. 태평그룹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겠소. 그냥 소문이겠지. 이동욱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소. 일단 내일 긴급 대책회의 해야 해요. 태수도 불안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자신의 위치도 위태로워지는 것이었죠.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야지.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한수민 회장의 지시로 업계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협력 업체들이 하나 둘 연락을 끊기 시작한 것이죠. 회장님, 원자재 공급 업체에서 현금 결제로만 거래하겠답니다. 외상은 안 된대요. 무슨 소리야? 우리 맨날 외상으로 했잖아. 갑자기 현금 결제라니. 저희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한일산업 신용도가 떨어졌다나요. 이동욱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현금이 어디 있어? 대출도 막혔는데. 회장님,
이대로 가면 이번 달 직원 월급도 못 줄 것 같습니다. 회계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뭐라고? 월급을 못 줘? 현금 유동성이 심각합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고 매출도 끊겼으니까요. 이동욱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일산업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래량도 폭증했죠. 모두가 팔고 있었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설까지 돌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말했습니다. 의도적 공격? 누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터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태평그룹 얘기가 사실일까요? 혹시 우리가 태평그룹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이동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태평그룹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소? 규모도 다르고.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죠. 거래처는 계속 끊겼고 협력 업체들도 거리를 뒀습니다. 여드레째 되던 날 이동욱은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일산업 이동욱 회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따님 한수진 씨의 이혼 조정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혼 조정요? 네,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모레 오전 10시입니다. 이동욱은 전화를 끊고 박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이혼 조정 신청했대요. 잘 됐네요. 어차피 헤어질 거였잖아요. 박영희는 무심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이동욱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조정 당일 아침 태수와 시댁 식구들은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는 변호사도 없이 올 거예요. 박영희가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인데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구하겠어요. 하지만 조정실 앞에 도착하자 상황이 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상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이쪽은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법무법인 정상요? 태수가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3대 로펌이었죠.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은 할 텐데 저 여자가 어떻게 저런 로펌을? 박영희가 수군거렸습니다. 곧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의 단정한 모습이었죠. 3년간 봐왔던 수진과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수진아. 태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조정 전에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태수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리에 앉았죠. 양측 준비됐습니까? 네.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먼저 피고 이태수 씨의 불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이었죠. 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2회. 모두 김미선 씨와 같은 날짜, 같은 호텔이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신용카드 내역입니다. 태수가 미선에게 준 선물들이었죠.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태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놓았습니다. 태수와 미선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사랑해, 오빠. 나도. 오늘 저녁에 만날래? 그래.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륜 사실이 명백하네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다음은 시댁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기록입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3년간의 녹취록이었죠.
박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흙수저 주제에 가난한 집안에서 뭘 배웠다고 우리 집안 체면만 깎아먹어. 녹취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영희는 얼굴이 붉어졌죠.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수진이 3년간 받은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불면증, 우울증, 모두 시댁 생활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틀 전 파티에서의 폭행 기록입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수진의 이마에 난 빨간 자국이었죠. 시어머니 박영애 씨가 의뢰인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른 자국입니다. 목격자 진술서도 있습니다.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이었죠. 모두 박영희가 수진의 이마를 찌르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박영희를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박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신분을 밝히겠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실내가 조용해졌죠. 의뢰인 한수진 씨는 태평그룹 한수민 회장의 장녀입니다. 새로운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죠. 한수민의 딸 한수진.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의뢰인은 결혼 당시 본인 의사로 신분을 숨기셨습니다.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김철수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실내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수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의자를 붙잡았죠. 이동욱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박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평그룹 한수민 회장님의 따님이십니다. 재계 5위 자산 10조 원 규모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최근 한일산업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 은행 대출 재검토, 납품처 계약 보류, 투자자 이탈, 모두 태평그룹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동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한수민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입니다. 따님이 당한 일에 대한 응징이죠. 실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이동욱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수진 씨, 정말입니까? 이동욱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습니다. 흙수저라고 무시당해도 친정이 가난하다고 멸시받아도 참았죠. 하지만 제 아들 앞에서 제 이마를 찌르고 내연녀를 가족처럼 소개한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소. 미안하오. 이동욱이 사과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어요. 수진아, 나도 미안해. 태수가 말했지만 수진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무시했을 뿐이죠. 이제 알았으니 후회하는 거고요. 조정은 수진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혼 인정, 양육권은 수진, 위자료 청구 없음, 재산 분할도 없음. 수진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깨끗한 단절이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영희가 수진에게 달려갔죠. 며느리,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수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회사 좀 살려줘. 내 아버지한테 부탁해줘. 박영희가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막았죠. 접촉하지 마십시오. 수진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박영희의 모습이 보였죠.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수민 회장이 말한 대로 정확히 일주일 만에 한일산업은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한빛은행에서 대출금 조기 상환을 요구합니다. 100억 원입니다. 100억이라고? 어디서 구해? 이동욱이 소리쳤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회계팀장이 고개를 숙였죠. 회사에 현금이 없습니다. 주요 납품처 전체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한일산업 매출의 70%가 사라진 것이었죠. 회장님, 이번 달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모두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주가는 90% 폭락했죠. 거래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상장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법정 관리도 어렵습니다. 파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회계사가 말했죠. 이동욱은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 가족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태평그룹 회장 딸을 함부로 대했어요. 이동욱이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박영희는 아직도 믿지 못했죠. 어머니, 사실이에요. 태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뉴스였죠. 태평그룹 한수진 이사, 이혼 소송 승소, 시댁회사는 파산 위기. 박영희는 핸드폰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뒤늦은 후회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한 달 후 한일산업은 공식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습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죠. 개인 보증을 섰던 이동욱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압류됐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했죠. 박영희는 명품 가방들을 꺼내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가 제품이었죠. 진짜 명품은 몇 개 없었습니다. 태수는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태평그룹 블랙리스트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태수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선도 태수를 떠났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는 가난한 남자랑은 못 살아요. 차갑게 말하고 사라졌죠. 태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동욱은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죠. 예전에는 직원들한테 주던 월급보다 적었습니다. 매일 밤 건물을 지키며 이동욱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박영희는 더 비참했습니다. 백화점 청소 용역 일을 시작했죠. 하루 6시간, 시급 10,000원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청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 박영애 씨 아니에요? 예전 모임에서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영희는 고개를 숙였죠. 여기서 일하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한일산업 망했다는 소문 들었어요. 박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다 갔죠. 박영희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태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죠. 손님들은 대부분 술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담배 줘. 어떤 담배 드릴까요? 그냥 아무거나 빨리. 태수는 참으며 담배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부사장이었죠. 직원들한테 지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취객들한테 반말을 듣는 알바생이었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김미선이었죠.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 씨. 미선도 태수를 봤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태수 씨, 여기서 일해요? 네. 보시다시피요. 아, 그러시구나. 미선은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태수는 바코드를 찍었죠. 3,500원입니다. 미선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죠. 미선 씨는 어떻게 지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그렇구나. 태수 씨는 힘들겠네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태수는 거짓말을 했죠. 그럼 안녕히 가세요. 미선은 물건을 들고 나갔습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봤죠. 한때는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여자였습니다.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태수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태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하고 착했던 아내였죠.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 다른 여자를 선택했고 아들까지 포기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태평그룹 전략기획실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33살 나이에 최연소 임원이 된 것이었죠.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준호와 함께 백화점에 왔죠. 준호야,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로봇 장난감이요. 그래, 로봇 사러 가자. 수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장난감 매장으로 갔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로봇을 골랐죠. 엄마, 이거요. 알았어. 우리 준호 오늘 기분 좋네. 계산을 하고 난 후 식품관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박영희가 서 있었죠.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었죠. 박영희는 손님을 안내하고 돌아오다 수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수진아. 박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죠. 준호가 수진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야. 가자, 준호야. 수진은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박영희가 다가오려 했죠. 수진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박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죠. 저를 아세요? 나야. 나 박영희.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한데 모르는 분이신데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수진은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준호야. 엄마, 저 아줌마 왜 울어요? 잘 모르겠네. 수진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박영희는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수진의 이마를 찌르던 그 손가락,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말했던 그 입, 이제는 청소하는 손이 됐고 손님에게 고개 숙이는 입이 됐습니다. 저녁에 한남동 저택에서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봤어요. 수진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죠. 어디서? 백화점이요. 청소 일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수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더 이상 내 삶에 들어올 필요 없어. 아버지.
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만든 거. 수진이 물었죠. 한수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 내 딸의 이마를 찌르고 손자 앞에서 모욕을 준 사람들이야.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지. 한수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전화했을 뿐이에요. 수진이 말했죠. 맞아. 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지. 한수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야 해. 그들은 돈만 봤어. 내 진짜 모습은 안 봤지.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대가를 치르는 법이었죠. 박영희는 수진을 함부로 대했고 이마까지 찔렀습니다. 이동욱은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태수는 아내와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택배 왔습니다. 여기 놔주세요. 비서가 나가고 수지는 택배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죠. 박영희의 필체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돈만 보고 사람을 안 봤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넌 정말 훌륭한 며느리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수지는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죠. 필요 없었으니까요. 퇴근 후 수지는 준호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엄마,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우리 왕자님, 오늘 하루 어땠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래,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수지는 백미러로 준호를 봤습니다. 카시트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진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끝났죠.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지는 태평그룹 전략 기획실 전무로 승진했죠. 34살에 전무가 된 것입니다. 업계에서 화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수민 회장이 수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들어와 보렴. 네, 아버지. 수진은 서재로 들어갔죠. 2년 전 내가 한 말 기억하니? 어떤 말씀이요? 일주일이면 된다고 했잖아. 네, 기억해요. 한수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사흘이면 됐어. 나흘 더 여유를 둔 거지. 수지는 웃었죠. 아버지는 역시 대단하세요. 아니야. 나는 그냥 전화 몇 통 했을 뿐이야. 무너진 건 그들 스스로야. 기반이 약했으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해주셨어요? 한수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에서 들었지. 30년을 키운 딸인데 처음으로 도와달라고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꼈지.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뭘? 아버지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한수민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 더 이상 숨지 말고. 네, 아버지. 저도 이제는 숨지 않을 거예요. 내 진짜 모습 그대로 살면 돼. 그날 저녁 수지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가 유명하대요. 그래. 우리 준호 부끄럽지 않았어? 아니요. 자랑스러웠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죠. 수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도 준호가 자랑스러워.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자. 한편 태수는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했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가던 중 신호등에 멈춰섰습니다. 옆 차선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섰죠. 뒷좌석 창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보였습니다. 준호를 안고 있었죠. 태수는 숨이 멎습니다. 수진아.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제네시스가 출발했죠. 태수는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차 속에 자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헬멧 속에서 울었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수는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이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때는 부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배달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회사도 미래도.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배달을 나가야 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죠. 그래도 나가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편 이동욱은 경비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평그룹 관련 기사가 있었죠. 한수진 전무,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 업계 주목. 사진 속 수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동욱은 신문을 덮었습니다. 자신들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수진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도 백화점 휴게실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동료가 물었죠. 이 사람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박영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였죠. 뺨을 때렸던 여자였습니다. 이마를 찔렀던 여자였습니다. 박영희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죠.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박영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진짜를 보지 못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후회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희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집 우편함에 들어 있었죠.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얀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박영희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용서받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잊지 않고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해준 게. 박영희는 손수건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수진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딸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수진은 태평그룹 상무이사가 됐습니다. 36살이었죠. 준호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수진은 준호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엄마, 저기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그래, 타러 가자. 수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이 보였죠. 자신도 이제는 그런 가족이 됐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행복해서 좋다는 생각. 수진이 미소 지었죠. 롤러코스터를 타고 난 후 둘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물었죠. 엄마, 아빠는 왜 안 와요?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죠. 아빠는 아빠 일이 있어서 바쁘단다. 그래서 못 오는 거야? 응. 하지만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수진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엄마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저녁이 되자 둘은 한남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수민이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준호가 뛰어갔습니다. 오늘 재밌게 놀았니? 네. 롤러코스터도 타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그래, 잘했네.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까? 한수민은 손자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자 한수민이 수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지. 수진은 서재로 들어갔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이 뭐였니? 한수민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요. 진짜 가치는 안에 있다는 거. 맞아. 그리고 하나 더. 뭐요? 용서는 해도 되지만 잊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용서했어요. 하지만 다시 그들을 내 삶에 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맞아. 용서는 너를 위한 거야. 그들을 위한 게 아니지.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저 어딘가에서 시댁 식구들도 밤을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수진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 계획이었죠. 이사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수진 상무이사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죠. 수진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3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사진들이 박수를 쳤죠.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수민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내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퇴근 후 수진은 준호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 준호가 뛰어왔죠.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무슨 칭찬? 발표를 잘했대요. 우리 준호 대단하네. 수진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준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좋아요.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수지는 백미러로 아들을 봤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수진도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정말 아물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준호와 함께 웃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게 의미가 있었다. 힘들었던 시간도 상처받았던 순간도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수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수지는 태평그룹 부사장이 됐습니다. 39살이었죠. 업계 최연소 부사장이었습니다. 준호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엄마를 닮아 성격이 좋았거든요. 어느 가을날 수지는 회사에서 전 직원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태평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었죠. 한수민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 영광입니다.
수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태평그룹은 지난 50년간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진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태평그룹은 진실을 지키며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성장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죠. 한수민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딸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수지는 한수민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연설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다 컸구나. 한수민이 뿌듯하게 말했죠. 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으로 이뤄낸 거야.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5년 전 그날 아버지가 제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받았지. 넌 내 딸이니까. 수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한수민도 딸을 꽉 안았죠. 이제 내 길을 가렴. 난 항상 내 뒤에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수지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죠. 엄마, 오늘 연설 어땠어요? 잘했어. 준호도 나중에 멋진 연설할 수 있을 거야. 저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지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이미 멋진 사람이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자라면 돼. 준호야, 엄마가 하나 말해줄게. 뭐예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진심과 행동이 중요한 거지. 꼭 기억해. 네, 엄마. 알겠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며칠 후 수지는 회사에서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작은 회사 동료였죠. 수진 씨? 맞아요? 아, 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소문 들었어요. 태평그룹 부사장이 되셨다면서요? 네.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죠. 예전에도 일 잘하셨잖아요. 수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 동료가 말했죠. 그때 시댁에서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는 다 괜찮아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게 저를 성장시켰어요.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고마워요. 수지는 그 동료와 헤어지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편 태수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째였죠. 몸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잡지 코너를 지나가다 한 잡지를 봤죠. 표지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태평그룹 부사장 한수진, 업계 최연소 부사장의 비결. 태수는 그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결혼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없어요. 모든 경험이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태수는 잡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박영희는 여전히 백화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째였죠.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일을 계속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백화점에서 수진을 봤습니다. 멀리서였죠. 준호와 함께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모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 박영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박영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봤을 수도 있지만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에서 준호와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죠. 영화가 끝나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수진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행복한 이 순간이. 한수민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과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5년 전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전화를 걸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아팠던 순간도, 그게 지금의 수진을 만들었습니다. 강하고 당당하고 행복한 수진을. 준호가 잠든 후 수진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5년 전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마에 빨간 자국이 난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고마워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꺼내보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준호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